2026년 3월 2일,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고 동시에 세 가지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남은 체제의 잔존 세력은 보복을 앞세워 전선을 넓혔고 불길은 걸프 국가들에서 지중해까지 길게 번졌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분노의 분출처럼 보이지만 전략의 언어로 번역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흩어져 반응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실수는 타격의 범위를 한꺼번에 늘린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심장부를 겨냥하고 걸프의 미국 군사 거점도 동시에 위협했다. 전술적으로는 상대의 방어 자산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에너지 시설은 단순한 산업 인프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체온계이고 군사 거점은 동맹의 신경망이다. 이 두 곳을 동시에 흔들면 갈등은 지역의 분쟁에서 글로벌 위험으로 즉시 승격된다. 그 순간부터 대응의 기준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과 비용이 된다. 그런데 이 사태의 가장 민감한 지점은 의외로 걸프가 아니라 키프로스였다. 3월 2일, 테헤란에서 출발한 장거리 무인기 편대가 지중해 동부의 섬을 향해 움직였고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기지 주변으로 접근했다는 장면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 이는 단순한 시설 교란이 아니라 지중해에서 서방의 방패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시험하는 도발로 읽힌다. 영국이 키프로스에 가진 군사적 거점은 지역 분쟁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창구이자 필요할 때는 작전의 발판이 된다. 그 창구를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여기서 두 번째 실수는 주권의 경계를 건드린 방식이다. 무인기는 익명성과 모호성을 활용하는 비대칭 수단이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모호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영국 내무장관 이벳 쿠퍼가 드론 활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설정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의심의 영역에 머물던 장면이 국가의 언어로 선언되는 순간 단순한 기술적 침투가 아니라 정치적 도전으로 기록된다. 국방부가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말해도 핵심은 활주로의 손상 크기가 아니라 침투가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다. 방패에 난 작은 균열은 그 자체로 신호가 되며 신호는 동맹의 행동을 촉발한다. 세 번째 실수는 시간을 상대에게 내준 것이다. 침투가 알려진 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영국이 동부 지중해로 해군 전력을 급파하겠다고 발표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총리 키어 스타머가 긴급 파견을 확인하고 타입 45 구축함 HMS 드래곤이 투입된다는 설명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메시지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다. 영국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으며 지중해의 하늘을 지키는 문제를 영국의 안보로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여기에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무장 헬리콥터의 전개가 덧붙으면 서사는 방어의 층을 두껍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야기는 곧이어 공중에서도 변화를 강조한다. 영국 공군의 F-35B가 요르단 상공에서 무인기를 격추했고 이는 오퍼레이션 환경에서의 첫 실전 격추로 묘사된다. 타이푼 전투기와 공중급유기가 지원하고 이라크에서는 지상 기반 대무인기 체계가 연합기지로 접근하는 표적을 무력화한다. 또 카타르에서 출격한 타이푼이 공격 드론을 격추했다는 대목까지 이어지면 하나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방어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임무가 아니라 여러 기지와 여러 하늘이 연결된 연쇄 작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쇄가 형성되는 순간 도발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이 모든 전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다중 전선은 혼란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연대를 만든다. 키프로스의 문을 두드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심장부를 흔들고 걸프에서 미국을 겨냥하는 순간 상대는 각각의 사건을 따로 보지 않는다. 하나의 패턴으로 묶어 해석한다. 패턴으로 묶이면 대응도 묶인다. 그래서 3월 2일의 선택은 체제의 과실하기보다 스스로를 둘러싸는 원을 빠르게 좁히는 행동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 무엇이 벌어질지 관건은 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타격이 만들어낸 연합의 속도와 방향이다. 좋다. 이제 이야기는 키프로스라는 한 점에서 유럽 전체의 신경을 건드린 뒤 그 반작용이 어떻게 작전의 형태로 굳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활주로가 손상됐느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활주로의 흠집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지만 주권의 경계가 시험당했다는 기억은 복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런던의 계산은 피해 평가가 아니라 재발 가능성과 동맹 체계의 신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이동한다. 그래서 영국의 대응은 상징과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방식으로 전개된다. 동부 지중해로 향하는 구축함 HMS 드래곤은 그 상징을 대표한다. 바다 위의 방패는 단지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영국이 전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다는 선언이다. 유형 45 구축함이 가진 방공 능력은 보복이 아니라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드론과 미사일의 시대의 핵심은 상대를 자극해 더 큰 공격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성립되는 조건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단기간에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기술적 과시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어망을 촘촘히 엮어 무인기 전술의 장점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무인기 위협에 맞춘 무장 헬리콥터의 전개가 덧붙으면 바다와 하늘이 한 세트의 방어 체계로 묶인다. 기지 주변의 해상 감시, 적어도 침투 차단, 그리고 표적 식별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지점에서 서사는 영국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각인시킨다. 국방장관 존 힐리의 발언은 행정적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동맹과 적국을 동시에 향한 신호다. 동맹에게는 우리는 방어 부담을 나누겠다라는 약속이고 상대에게는 기지와 하늘을 시험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영국의 움직임은 단독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의 결정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기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 나라가 먼저 속도를 내면 주변은 그 속도에 맞춰 균형을 잡으려 한다. 결국 속도는 연합의 결속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공중에서의 장면은 그 결속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F-35B가 요르단 상공에서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대목은 최신 전투기의 상징성을 서사에 주입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기 자랑이 아니라 실전에 들어갔다는 전환점이다. 실전은 곧 공개된 의지이며 공개된 의지는 상대의 계산표를 바꾼다. 타이푼 전투기와 공중급유기의 지원, 이라크에서의 지상 기반 대무인기 체계 운용, 카타르를 향하던 공격 드론의 격추까지 이어지면 방어의 지리적 범위가 넓어진다. 어느 한 곳의 기지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공역과 여러 거점이 연결된 연쇄 방어로 변한다. 연쇄 방어는 단순히 표적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정보 공유, 식별 체계, 요격 규칙, 그리고 물자 보급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즉, 연쇄 방어가 형성되는 순간 전장은 무력 충돌이기 이전에 조직 능력의 경쟁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유럽의 태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키프로스라는 지점을 통해 유럽은 지중해를 먼 전장이 아니라 문 앞의 위험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한다. 독립적인 공개 정보 분석가들이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이 유럽의 주요 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는 설정은 공포를 과장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인다. 위협이 문 앞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외교적 비난이나 경제적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 성명을 통해 공격이 계속되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을 제거하는 대규모 공습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흐름이 등장한다. 이 경고는 즉각적인 전쟁 선언이라기보다 상대가 다음 한 수를 두기 전에 계산을 멈추게 하려는 심리전의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유럽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키프로스의 기지가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점은 법적 민감성을 통해 동맹의 심장부를 건드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논쟁이 남아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논쟁 자체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논쟁이 시작되면 사소한 사건도 동맹의 신뢰 문제로 전환된다. 그 전환이야말로 이란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결국 도발의 목표가 체제 결속과 과시였다면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외부는 결속하고 내부는 더 큰 압박을 받는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군사적 방패의 강화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관이 흔들리는 순간을 다루게 된다. 기지의 하늘이 흔들리면 동맹이 움직이고 에너지의 심장부가 흔들리면 세계가 반응한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충돌은 지역의 사건이라는 껍질을 벗는다. 그리고 그 껍질이 벗겨진 뒤에는 전장의 논리보다 훨씬 냉혹한 계산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가격과 공급, 그리고 불안의 확산이다. 바로 그 가격과 공급, 그리고 불안의 확산이 현실이 되는 지점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의 라스타누라로 연결된다. 이곳은 단순한 정유시설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흐름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대한 분기점이다. 그래서 타격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시장은
실제 피해 규모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 정유공정은 안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고 시스템이 차단되는 시간만으로도 공급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그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 유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해상 운임과 보험료, 항만의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요동친다. 전장은 지도 위의 점으로 보이지만 충격은 가계의 장바구니와 기업의 물류 비용으로 번져온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는 순간 충돌은 군사 뉴스의 프레임을 벗고 세계 경제의 심리전이 된다. 이 대목에서 이란의 다중 전선 전략은 역설적으로 상대를 하나로 묶는 촉매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전쟁에 발을 들였다고 선언하는 흐름이 나오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바레인 같은 걸프 국가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공조를 모색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라져 보이던 국가들이 비대칭 위협과 영공 침범이라는 공통의 공포를 중심으로 정렬하기 시작한다. 이런 정렬은 단순한 공동 성명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보 공유의 속도, 요격 체계의 연결, 작전 규칙의 조율 같은 실무가 축적될수록 연합은 실제 힘을 가진 구조로 변한다. 그 구조가 갖춰지면 외부에 의존하던 안보가 지역 내부의 동학으로 재구성된다. 오랫동안 분절돼 있던 중동의 안전 보장이 위협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설계도를 갖게 되는 셈이다. 동시에 유럽은 키프로스를 통해 자신들의 문 앞으로 들어온 위험을 체감한다. 유럽의 선택지는 더 이상 비난과 제재만이 아니다. 방패를 두껍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창을 준비하는 단계로 옮겨간다. 이 흐름이 아랍의 결속과 맞물리면 이란은 자신이 만든 불의 고리 안에서 빠져나갈 통로를 잃기 시작한다. 밖으로 공격해 체제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키운 셈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승리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쌓이는가다. 전쟁은 종종 한 번의 승패보다 연합의 형성과 고립의 축적이 더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대응 서사가 등장한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이름으로 묘사되는 대규모 작전은 비대칭 위협에 대해 압도적이고 관성적인 힘으로 답하겠다는 교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표적은 단지 무인기 한두 대가 아니다. 지휘 통제의 중심, 방공체계의 핵심, 해군 기지와 자산, 그리고 발사 능력을 구성하는 창고와 연결망이 한꺼번에 겨냥된다. 이런 방식은 상대의 의지를 설득하기보다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에 가깝다. 속도와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결정의 사슬은 끊기기 쉽고 현장의 부대는 누구의 명령을 우선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다.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면 체제는 단단해 보이던 껍질 안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소통이 지연되고 책임을 미루는 기류가 번지면 전장에서의 패배보다 더 위험한 내부 붕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여기에 일부 분석가들은 또 다른 층위를 덧붙인다. 키프로스 작전에 사용된 드론에서 러시아산 장비 흔적이 거론되며 이것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서방의 시선을 동부 지중해와 걸프로 묶어두려는 계산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그런 해석이 일정 부분 현실에 닿아 있다면 전쟁은 현장에서의 충돌만이 아니라 자원과 관심을 어디로 분산시키느냐의 게임이 된다. 유럽의 공군 전력과 정찰 자산, 탄약과 물류가 남쪽으로 더 끌려오면 서방은 에너지 공급선을 지키면서도 다른 취약 지점의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계산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에너지와 주권, 동맹의 신뢰가 동시에 건드려진 순간 각국은 물러서기보다 서로의 손을 더 세게 잡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동의 그림자는 더 이상 중동만의 것이 아니다. 비대칭 무기가 먼 거리를 날아오고 핵심 인프라가 멈출 수 있으며 작은 침투가 동맹의 결속을 흔들 수 있다는 감각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된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이해와 절제된 선택이다. 한 번 만들어진 불의 고리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장면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일까? 더 강한 억지로 균형을 되찾는 길일까? 아니면 출구를 마련하는 협상의 길일까? 여러분은 이 갈림길이 어디로 향한다고 보나?